김종범 선생님이 그다음 읽죠. 예, 견남자 나오는 부분부터. 공자가 남자를 만나려 하자 자로는 기뻐하지 않았다. 공자가 나의 태도에 필요한 점이 있다면 하늘이 나를 압사시킬 것이다. 하늘이 나를 시킬 것이다. 남자는 위나라 영공의 부인이다. 자로는 서성을 초청하는 일이 엄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다. 공자는 이에 대한 변명으로 나의 행위에 비루한 점이 있다면 하늘이 나를 압사시킬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자로를 배반하지 않을 진심을 맹세했던 것이다. 그런데 공자가 아무리 변명해도 이 말은 변명이 될 수가 없다. 만약 사람들이 비루한 행위를 하자 하늘이 일찍이 그를 죽인 사례가 있어서 이를 인용해 맹세했다면 자로도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까지도 하늘이 사람을 그렇게 죽인 일이 없는 이상 하늘이 나를 죽일 것이라는 공자의 맹세는 믿기 어렵다. 지난날 천둥이 쳐서 사람이 죽거나 불에 타거나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담장이나 집이 무너져 사람이 압사한 일이 있었다. 만약 공자가 낙뢰를 쳐서 나를 죽일 것이며 불에 타 죽거나 익사하거나 담장이나 집이 무너져 나를 압사시킬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자로는 그나마 믿었을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일어나지도 않은 화를 인용해 자로에게 맹세한들 자로가 이해하고 믿기는 어려운 법이다. 지난날 가끔 가위에 눌려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기는 했다. 이를 두고 하늘이 내리 누리는 행위로 여겼을까? 그렇다면 사람이 비열한 행동을 해서 모두 가위에 눌려 깨어나지 못했다고는 할 수 없다. 자로의 학문이 비록 얕았을지라도 사정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아주 알 수 있기 마련이다. 사정이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공자가 변명해도 자로는 납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예, 이 왕충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 문자 그대로 집착을 해서 공자를 비판하는데,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공자 애니메이션에 보면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남자라는 여인은 우리나라 영공의 부인이라고 하지만 첩이에요. 그러니까 영공보다 오히려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쥐락펴락했던 그 여자인데, 애첩인데, 공자가 이제 우리나라에 갔을 때 우리나라 영공하고의 그 대화도 있고, 우리나라 영공이 이제 공자에게 진을 치는 법을 물으니까 공자가 나는 그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하고 다음날 떠나요. 떠나면서 이제 그 진나라, 이게 원래 이제 진치다 할 때는 수레거로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논어에는 이 의령공이 진을 치는 법을 문다고 이 글자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부국강병에만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 군주들이. 그래서 이제 공자는 기분 나쁘다고 해서 이제 떠나는데, 그런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영공의 애첩 남자에게 초빙을 받아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만나지 말라고 했던 모양이죠. 근데 만나고 왔어요. 근데 자루가 기뻐하지 않으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내가 비루한 바가 있다면, 내가 비루하다면,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하늘이 싫어할 것이다. 보통은 이렇게 번역하는데 왕충은 이거를 흑투변을 넣어서 압사시키다, 누를 앞자로, 하늘이 나를 압사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루에게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만 나와요. 자루가 뭐 수긍했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근데 자루가 용감하죠. 선생님 그 소문도 안 좋은 여자 만나고 다닌다고. 그 애니메이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공자하고 그 남자가 이렇게 직접 마주대하고 만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하고 또 지위가 있고 그러니까 주렴을 이렇게 늘어뜨린, 그 왜 옷 같은 거를 이렇게 쭉 늘어뜨린 거 아시죠, 여러분들? 커튼 대신하는 거. 예. 예, 뭐 일종 발 같은 거. 예, 발 같은 거. 그런데 공자 얘기하다가 그 남자라는 여자가 그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런데 주름을 이렇게 젖히면서 허리를 베베 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거 뭐 실제로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공자는 이 자료가 또 어떤 제자입니까? 스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과감하게 하는 제자 아니에요. 공자도 좀 뜨끔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자에게 야 인마 내가 뭐 잘못한 일 있으면 하늘이 나를 압사시킬 것이다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왕충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위령공 부인인데 공자를 초빙했을 때 자루가 기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번역판은 좀 의역을 해서 여러분한테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요. 공자가 음란했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예, 자루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건 우리 선생님 저 소문도 안 좋은 여자하고 또 만나서 뽀뽀라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공자가 해명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비루한 짓을 했다면 하늘이 나를 압살할 것이다 라고 하여 지극한 진심으로 스스로 맹세하여 자루를 등지지 않았음을 맹세한 것이다. 자루를 이 등질 부자거든요. 자루를 배반하지 않았다고 맹세한 것이다. 근데 사제관계에서 이렇게까지 공자가 맹세하는 거 김종국 선생님 볼 때 어때요? 좀 뭐가 좀 냄새가 나요? 어때요? 뭐 요새 말로 하면 선생님 뭡니까 이게 그게 아니거든 뭐 이런 정도겠죠. 아니 김종국 선생님도 왜 하늘을 걸고 맹세를 해보시죠? 그래서 왕충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왕충이 뭐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하늘이 사람을 압사시킨 점이 그럴 때가 사례가 있었다면 공자의 맹세는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루도 저 정도로 선생님이 그 맹세를 하는 걸 보면 그렇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왕충이 볼 때는 하늘이 무너져서 사람을 압사시킨 적이 있냐 이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손은 됩니까? 그 왕충은 제가 봐도 좀 심한 말꼬투리 잡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네. 예. 김정우 선생님이 그 다음에 공자 칭화 여기서부터 읽으세요. 그 공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후기부터요. 예, 예. 사실은 논어에는 이게 자하라는 제자가 전해 들은 말로 나오는 건데, 예, 읽으세요. 생사에는 명이 있고 부기는 하늘의 뜻에 달려있다. 생사에 길고 짧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품행의 선악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지난날 안년이 요절했을 때 공자는 단명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단명으로 요절하는 사람이 반드시 악행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자로의 수양이 부족하긴 하지만 공자의 말을 들으면 생사에 대한 실제는 알 수 있기 마련이다. 공자가 내게 필요한 점이 있다면 하늘이 나를 압사시킬 것이다 라고 맹세해도 자로는 스승께서는 아직 죽을 명이 아니므로 하늘이 압사시킬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즉 자로는 하늘이 나를 압사시킬 것이라는 공자의 맹세를 끝내 믿지 못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면 공자가 아무리 변명해도 결국 믿을 수 없기 마련이다. 상서익직에서 말했다. 단주처럼 오만하지 말라. 단지 빙자하고 놀기만 좋아했으니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불초한 자식을 만들지 말라고 하며 타이른 말이다. 순임금은 천명을 중히 여겼고 우임금이 자기 자식을 편애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단주의 예를 인용하며 타일렀다. 우임금이 말했다. 내가 도산시의 딸에게 장가든 뒤 나흘 만에 치수를 위해 떠났다. 후일 개가 태어나 응애응애 하며 울었지만 나는 자식을 애지중지하지 않았다. 우임금은 자신의 이전 일을 진술해 과거 일로 자식 장래 일을 예단했다. 이미 나타난 현상으로 장래 일을 추단해 자기 자식을 편애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증했다. 그렇지만 내 자식만 편애하면 하늘이 나를 압사시킬 것이라 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속인이 맹세할 때 하늘을 곧잘 인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자가 자로에게 의심받았던 까닭은 지난 일은 인용하지 않고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행위를 나타내려 해서다. 공자는 만약 나에게 필요한 점이 있다면 하늘이 나를 압사시킬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는 속인 스스로 의심받는 일을 변명할 때 하늘의 저주를 인용한 일과 다를 바 없다. 예, 계속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지금 이 왕충이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단주가 요임금의 아들이에요. 근데 용렬했다라는 거죠. 또 순임금은 어떠냐면 순임금의 아버지는 고수인데 그 순임금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계모가 들어왔는데 그 계모와 이복 동생인 상이 함께 들어와요. 근데 맹자에 보면 이 3인이 모의해 가지고 순임금을 창고 수리를 시키고 사다리 놓고 올라가게 하고서는 사다리를 치우고 불을 지르거든요. 근데 순임금은 날아서 내려왔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순을 우물 청소를 시키고서 뚜껑을 덮었는데 순임금이 굴을 파고 나왔다. 이 맹자에 인용되어 있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 성왕들 자체의 그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그 뭐라고 해요? 자질이 반드시 일치되지는 않는다. 특히 부자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가 성인이 자질이 있다고 해서 자식이 곧 성인이 되질 않았다. 따라서 요임금도 아들인 단주에게 그 뭐예요? 제왕의 지위를 주지 않고 순임금에게로 줬고, 그러니까 덕이 있는 순임금 또한 자기 자식에게 그 왕위를 물리지 않고 우임금에게 주고, 우임금 또한 자기 아들에게 주지 않고 걔에게 주죠. 이게 원래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덕이 있는 사람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제도를 선양이라고 합니다. 요거와 이제 반대되는 말이 이제 맹자에 나오는 방벌. 예를 들어서 탕임금이 폭군 거를 치거나, 그러고 이제 은나라를 창업했죠. 그 다음에 이제 무왕이 은나라의 마지막 폭군인 주임금을 쳐서 주나라를 창업한, 요게 대표적인 이제 방벌의 사례이고요. 요순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요거의 이전 얘기죠. 그러니까 그 물론 이건 신화 전설이지만 전설에서는 선양으로 왕위가 계승이 됐는데 그 은나라 주나라의 왕조 교체는 뭐예요? 방벌을 통해서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이제 그 춘추전국 시대 때 늘 그 정치 제도에 있어서 이제 논란이 되었던 거죠. 사실은 이런 그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무왕의 아우인 주공이 염려해서 이런 학습 효과 때문에 뭐예요? 종법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나라 때는 태자 제도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군주가 사고로 죽거나 병으로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누가 더 힘이 세냐 가지고 힘센 사람. 왕위를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왕위가 계승되기보다는 누구한테 가겠어요? 주로 형제들이 왕위를 계승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주공이 만든 제도는 뭐예요? 아예 제왕의 아들, 무왕의 어린 아들, 나중에 이제 성왕이 되는데 태자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종법 제도고, 또 여러분이 아는 뭐죠? 가부장제의 시초예요. 그러니까 정실 부인의 맏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차기 왕으로 지명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특별 관리하고 교육을 시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제도가 이제 태사, 태보, 이런 이제 그 태자의 스승을 이제 지정을 해서 어려서부터 소양을 쌓게 하는 것이죠. 근데 무왕이 죽었을 때 이 어린 태자가 3살이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주공이 직접 섭정을 하면서 성왕을 보좌하고
성년이 되었을 때 스스로 물러나고 왕위를 계승하게 만들죠. 요 제도가 확립이 돼서 쭉 서주시대에 이어지다가 이제 뭐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봉건제도나 종법제도가 이제 뭐 왕실이 명분을 잃게 되고 힘을 상실하게 되니까 힘에 의한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니까 결국은 이런 제도가 이제 붕괴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이제 관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왕충이 얘기하는 것은 왕충은 이걸 믿는 거거든요. 근데 왜 분명하게 사생이명의 입장에서 해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볼 때 우리 스승은 장수의 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뼈다귀로 보면 여기 구체적인 얘기가 아니었지만 왕충의 이론이 뭐예요? 엄마 아빠가 합체할 때 그 자식의 오래 살고 그 다음에 부할 것이냐 귀할 것이냐는 정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기에 보면 공자의 그 기골은 상당히 장대했어요. 팔적장신이라고 나오죠. 공자의 아버지가 무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도 공자가 70여 세, 뭐 72세라는 설이 있고 72세라는 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의료보험도 없었던 시절에 70세 그 뭐예요? 두보가 당나라 때 두보가 한참 후대에 말이죠. 사람이 70 산다고 하는 것은 고래로 드물다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나온 게 고이연 아니에요? 고자고 이자. 고래로 드물다. 그래서 70세면 잔치를 하는 거죠. 요새 환갑잔치 하는 사람 없죠? 네, 거의 없죠. 김종호 선생님 이제 고이연은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때까지 살겠습니까? 아이고 열심히 그 제가 볼 때 관상을 볼 때 80은 넘기실 것 같은데. 오래 사실 것 같습니다. 별로 근데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 사시는 거예요. 저희 양친이 다 제 품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별로 욕심이 없습니다. 보고 많이 임종을 배웠습니다. 다 하셨구나. 네. 네, 저도 그랬어요. 다만 저를 낳으신 어머니를 얼굴도 모르고 제가 우리 나이로 3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참 그건 생각할수록 좀 안타까워요.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제가 다 임종했습니다. 제가 근데 확실히 임종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중요합니다. 가끔 제가 어려울 때 특히 아버지의 그 편안히 제가 눈을 감겨드렸거든요. 네. 그 모습이 떠오르는데 그래서 임종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선배가 우리나라 오금이라는 기공의 우리나라 문주인데 이제 사부가 대만 그 장개설 총통 경호실장 했던 분이에요. 대만으로 올 때까지.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기공 보통 비전이라고 그래서 5분만 이렇게 이제 전수를 했대요. 근데 그 사부가 돌아가시면서 말고 원하는 대중들이 있으면 다 이 기공을 전수해라. 그랬다는 분인데 이 양반 이제 성대 교수하다가 정년했죠. 이번 올해 정년인가? 저보다 3년 선배인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서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느꼈어요. 이 사부가 그러니까 기공을 했던 분이니까 얼마나 건강했겠어요. 근데 네. 물어보니까 그렇게 술을 좋아하셨대요. 하여간 동영상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오금이 하는. 근데 이분이 이제 위독하다고 해서 이제 그 사형들한테서 이제 국제 전화를 받고 급히 이제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가는데 딱 가서 도착하자마자 그 사부님이 꼴깍 하고 돌아가시더래요. 웃으시면서.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 참 어느 정도는 그 돌아가실 때 임종하시는 분의 그 의지가 어느 정도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어려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그 숨을 몰아쉴 때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흘리면 좀 사신다 그러는데 제가 느낀 거는 그런 건 없고 제가 마지막까지 이 숟가락으로 물을 퍼드리는데 다리서부터 식어오는데 진짜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심장 부분까지 쫙 먼 곳부터 식어오거든요. 이 굳는데 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뭐 그런 장면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겪으니까 제가 어려울 때 그 장면이 늘 떠올릴 때 위안이 돼요. 뭐 이렇게 그 몸부림치시지 않고 그냥 누워서 편안하게 그렇게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회광반조라는 걸 그때 진짜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네, 그게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그 김정선생 순간에 저기 그 산삼 많이 드셨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산삼이나 보약 많이 드신 분들이 이제 꼴까닥 했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그런데 말이야 김종범 너 절대 저기 이거 하지 말아라 하고 다시 꼴까닥. 이거 진짜 아마 신문에도 났을 거예요. 음, 진성희 씨 그 종순어른 지금 종순은 그 아들 이치혁 군인데 아마 김종선생 그 저기 안동 쪽에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서울의 특이학연구원에 근무를 10년 했으니까 잘 알죠. 종선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제 우리도 긴장하고 뭐 부고 막 준비하고 그러는데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정확히 건강하게 사시다가 1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음. 야, 입관 준비하는데도 다시. 근데 아마 주변에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예. 예, 막 장례 준비하는데 일어나신 분들. 예, 그렇죠. 그래서 3일 동안은 그러니까 요즘은 염을 너무 빨리 하잖아요. 그렇죠. 못 깨도록 빨리 예. 깨어나지 말라고. 염하는 거 못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염하는 거 보면 꽝꽝 묶죠. 예. 예, 혹시 살아날까봐 세게 먹잖아요. 이 고대 이 출토 자료가 상당히 관련된 자료가 많은데 지금 김정우 선생 얘기가 농담이 아니라요. 네. 고대에는 그런 걸 경계해가지고 그래서 항아리에 집어넣어서 이 밀봉시키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게 육신이 산다는 것보다는 그 귀신이 그 사람과 생전에 안 좋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이 두려워서 그런 장례가 시작이 됐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봉분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원래 유교예법은 아니에요. 예. 흔히들 유교예법은 다 뭐 매장하고 봉분 세우는 게 유교예법이다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좀 안타까워요. 예. 지금 뭐 유교 장례가 살아남은 지역이 있습니까? 후대의 그 어떤 형식적인 게 그대로 계승되는 것뿐이죠. 그래서 왕충이 볼 때는 공자의 그 하늘이 나를 압사시킨다라는 맹세는 못 믿겠다. 엄마 아빠가 합체할 때 별 기운이 스며들어서 사람의 기고를 만드는데 왕충이 고상편에서는 얘기해요. 내가 그 공자의 그 기상을 볼 때 절대 요절할 상이 아닌데 그러니까 자로도 못 믿은 거고 자로에 이어지는 발언이 없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이것도 좀 억지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다음에 이영수 선생님이 그 다음에 읽으세요. 공자왈 봉조 원래 봉황인데 공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봉황도 날아오지 않고 황하에서 도록을 짊어진 용마도 출현하지 않는구나. 나의 생애도 이제 끝났단 말인가. 자신은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슬퍼한단 말이다. 자신이 왕이 된다면 태평한 시대를 열 수 있으며 태평한 시대라는 증거로 봉황도 날아오르고 도록도 출현할 것이라는 뜻이다.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상서로운 조짐이 나타나지 않았고 나의 생애도 이제 끝났다고 탄식했던 것이다. 이걸 먼저 해야 그 다음에 왕충의 반박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건 논어에 나오는 얘기예요. 실제로 봉황도 오지 않고 황하에서 도서도 나오지 않는구나.
하도라는 말 연원 음. 논어에도 하도라는 말은 나와요. 낙서라는 용어는 안 나오지만 나는 그만둬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상서로움이 나와야 내가 그러니까 공자의 자부심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왕충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 보세요. 공자가 스스로 그러니까 왕이 되지 못함을 마음상에 한 것이다. 자기가 왕이 되어 태평을 이루고 태평을 이루게 되면 봉황새가 오게 될 것이고 황하에서 도소가 나올 것이다. 지금 왕이 될 수 없으니 따라서 상서로운 부흥이 이르지 않아서 슬퍼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마음이 상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만둘 것이다 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왕충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뭐 이건 뭐 여기까지는 큰 무리한 해석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왕충의 반박을 들어보세요. 그런데 봉황과 하도는 실제로 무엇에 근거해서 나타날까? 만약 왕이 흥기할 때라면 아직 태평한 시대는 아니므로 나타나지 않아도 무방하다. 또한 태평 시대를 이룬 황제일지라도 반드시 봉황과 하도가 나타난다고 할 수는 없다. 사왕 오제 시대는 모두 태평했지만 상서로운 조짐이 모두 다 봉황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태평한 시대의 필연적인 상징이 반드시 봉황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공자는 성인인데도 필연적이지 않은 조짐에 대한 생각으로 슬퍼했고 그러고도 끝내 감흥을 얻지 못했다. 예, 요 얘기도 번역 때문에 오해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뭐냐면 왕충식을 이렇게 얘기한다면 태평성대에는 봉황새가 날아와야 된다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살펴보면 사망 오제 시대에 봉황새가 날아왔다라는 기록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상서로운 징도가. 또 아직 태평성대가 아니라면 봉황새가 날아올 수가 없는데 공자 시대 태평성대가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말이 되나요? 말 맞죠. 예, 계속 읽으세요. 호괄. 어떤 사람이 말했다. 공자는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슬퍼하지 않았다. 당시 훌륭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기용될 수 없음을 슬퍼했다. 봉황과 하도는 훌륭한 왕이 출현할 조짐이다. 그 당시 훌륭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상서로운 조짐은 나타나지 않았다. 훌륭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도 끝내 기용될 수 없었다. 예, 잠깐만요. 이건 왕충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공자를 변명해 주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런 주석도 있었고요. 공자는 왕이 되지 못한 거를 마음 상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현명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등용되지 못함을 마음 상해 한 것이다. 이게 오히려 설득력이 있죠. 그렇죠? 네. 봉황새라든가 하도와 같은 것들은 현명한 왕의 그 상서로움이다. 상서로운 응함이 이르지 않은 것은 당시에 명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명한 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결국 등용되지 못했던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변명을 해요. 이거에서 왕충이 또 반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서로운 조짐은 어떻게 나타날까? 현인을 임명하고 재능 있는 사람을 등용하면 정치는 안정이 되고 공업이 이루어진다. 정치가 안정되고 공업이 이루어진 뒤에야 상서로운 조짐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상서로운 조짐이 나타난 뒤에는 공자 또한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공자의 소망은 너무나 지엽적이다. 당시 왕이 어떠한 사람인지 살피지 않으면서 상서로운 물건만 지칭했다. 정치가 안정되지 않으면 상서로운 조짐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상서로운 조짐만으로 훌륭한 왕을 증명하는 일은 잘못되었다. 효 문제는 가히 훌륭한 제왕이었다. 그러나 사기, 효문 본기에도 봉황과 하도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만약 공자가 효문제 시대에 살았더라도 나의 생애가 이제 끝났단 말인가 하고 탄식했을까? 예, 뭐 다 유사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 황수임생 좀 읽으시죠. 안 보이시는데? 그래요? 네. 예, 안 선생 좀 읽으세요. 공자가 구이 지방에 가서 살기로 결심하자 어떤 사람이 물었다. 천한 곳인데 무슨 까닭에 그곳에서 살려 하십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군자가 거처하는데 어찌 천한 곳이 있을 수 있겠는가? 공자는 중국의 도가 실행되지 않아서 원망스럽고 실망했기 때문에 구이 지방으로 가려 했다. 어떤 사람이 그 일을 비난했다. 오랑캐는 비루하고 무례한데 무슨 까닭에 가려 하십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군자가 그곳에 거처하면 어찌 비루해질 수 있겠는가? 군자의 도로서 그들을 가르치면 비천해질 수 없다는 뜻이다. 공자가 구이 지방으로 가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도를 실행하려 했지만 중국에서는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이 지방으로 가려 했다. 중국에서조차 실행되지 않는 도를 하물며 오랑캐에게 실행시킬 방법은 없을 것이다. 오랑캐 지방에 군주가 있어도 중국에 군주가 없는 경우만 못하다는 말은 오랑캐에게는 도를 실행시키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중국에서조차 실행시키기 어려운 도를 무슨 방법으로 오랑캐에게 실행시키려는 것일까? 또한 군자가 거처하는 곳이라면 어찌 비루해질 수 있겠는가라는 공자의 말은 군자의 도를 닫기만 하면 자연히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는 뜻인지 군자의 도만 있으면 그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인지 알기 어렵다. 만약 군자의 도를 닫기만 해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중국에서도 그러해야 마땅하다. 반드시 오랑캐에게 그래야 할 필요는 없다. 만약 군자의 도를 가르치려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오랑캐를 가르치려 했을까? 우임금이 나국에 들어갈 때는 나체로 들어가야 했으며 밖으로 나와서야 옷을 입었다. 의복 제정이 오랑캐에게는 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임금조차 나국에 옷 입는 법을 가르칠 수 없었다. 공자는 무슨 능력으로 오랑캐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예, 네. 잠깐만요. 이 논어에 나오는 얘기는 이거예요. 공자가 구이 땅에 거하려고 하자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 비루한 지역에 가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가 거처한다면 어찌 비루함이 있겠느냐. 이런 해석이 있고요. 먼저 헷갈리지 않게 그렇게 왕충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공자의 말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논어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랑캐에게 군주가 있는 것은 중원에 군주가 없는 것보다 못하다. 그 정도로 비루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놓고서 왕충이 아니 오랑캐 나라로 가고 싶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도 중원에서도 제대로 도를 시행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교화를 시킬 수 있단 말이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임금의 예를 들죠. 예. 우임금이 나체 나라 누드촌에 들어갈 때는 누드로 들어갔다가 옷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자가 오랑캐 나라에 가서 교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랑캐 복장을 하고 들어가서 교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자는 제나라 황공과 관중을 예를 들 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황공 나쁜 놈이고 관중도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막 자꾸 예절도 모른다고 할 때 여기는 지금 왕충이 그건 인용 안 했어요. 근데 왕충의 입장에서는 그건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내용이죠. 공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관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오랑캐 옷을 입고 오랑캐 말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기억나는 분들 있죠? 논어할 때. 예. 네. 꽝땅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왕충의 비판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논란 때문에 어떻게 번역을 하는 주석이 있냐면요. 군자가 거기에 거처하는데 무슨 누추함이 있겠느냐. 무슨 얘기냐면요. 구이 땅을 단순히 오랑캐 나라로 보는 게 아니라 군자국으로 본다는 거예요. 공자가 구이라는 나라로 가고 싶었던 것은 거기 가서 교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 군자국이 어디라는 거예요?
한반도. 그래서 이 제야에서 뭐 환단곡이나 우리 고조선 얘기할 때 우리 삼국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국 역사서에 보면 이 군자국이라는 용어를 그 실제로 각골문 해도 이 인자가요. 이게 이제 그 어질인자로 연결돼서 사람인자와 연결되잖아요. 이 인의 본래적인 뜻은 고유명사였어요. 보통 명사가 아니라. 이건 각골문으로 밝혀져 있는 거예요. 동이족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였어요. 자부심을 느끼셔도 되겠죠. 네? 사람인자의 본래 뜻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동이족을 지칭하는, 물론 동이족이 한반도만을 가리킨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보통 동이족의 범위가 왜 한반도라고 하면 여기 산동반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 비파형 청동검이 분포된 지역이 여기거든요. 비파형 청동검 나중에 한번 수업 끝나고 한번 쳐보세요. 이 분포. 여기 중국 만주나 이런 중원에는 전혀 출토가 안 되는 가장 오래된 청동검인데 이게 한반도에 가장 많이 산재되어 있고요. 이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연결되고, 그래서 그 왜 우리 청해진이나 장보고 왜 신라원, 신라방 이런 용어 여러분들 국사에서 많이 들었죠? 예. 그게 단순히 상업 교역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본래 이 동이족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아주 쉽게 교역이 가능했고 서로 교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가면 너무 우리 한민족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두 가지 해석은 있어요. 또 하나 여기서 나오는 사자성어가 뭐냐면 가와 존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주어는 성인이 주어가 돼요. 이건 진할과자예요. 성인이 지나가면 교화가 되고 그 지역은 교화가 된다는 거예요. 성인이 거하거나 머무는 존재하는 곳에는 신비스럽게 된다. 교화가 된다는 뜻이죠. 과화 존신. 아이고 이거 너무 길다. 뭐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맨 마지막 한번 볼까요? 그래야 또 종강의 의미가 있죠. 네? 이것도 스토리가 상당히 길긴 하구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전에 공자가 이 말을 제출하여, 이거 김종문 선생님 한번 찾아봐, 그 문장. 아니면 필일이 공자를 초빙했는데 그런 얘기 나오는 부분이 있죠.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이영선 선생님이 읽으세요. 진나라 대부 필일이 공자를 초청하자 공자가 응하려 했다. 그러자 자로가 반대했다. 지난날 스승님께서는 군자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나아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필이 중모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왜 스승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초청에 응하려 하십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공자가 답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진실로 단단한 물건은 갈아도 얇아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가? 진실로 흰 물건을 물들여도 검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가? 내가 표주박인가? 어찌 매달려만 있고 밥은 먹지도 못하게 하는가?
그런 생활이 가능하겠는가? 자로는 공자가 이전에 한 말을 인용해 스승의 잘못을 비난하고 있다. 예, 예, 잠깐만요. 이 논어에 나오는 얘기를 먼저 하고요. 이 필이 이 중모라는 땅을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공자를 추빙해서 벼슬을 주려고 했어요. 근데 공자가 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의 호프 자로가 선생님 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선생님 그런 덕도 없고 못된 놈을 초빙한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공자가 뭐라고 참 난감하죠. 네, 그런 말 한 적이 있다네 사실. 그런데 공자가 이거를 이제 아마 이게 속담이었던 것 같아요. 겨노라 굳세도다 가라도 그 뭐라요? 가라도 마모되지 않으니 마모된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 또 그런 말이 있지 않느냐. 희구나 물들여도 검어지지 않으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니들은 자로와 같이 네가 의심했지만 나와 같이 확실한 주관이 있는 사람은 이 의연공의 애첩을 만나서 내가 유혹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것처럼 아니 나를 초빙하면 가서 만나보는 것까지 어떠냐. 지금 이제 공자의 그런 논리예요. 그러면서 이게 더 유명한 얘기인데요. 이 논어에 나오는 얘기예요. 내가 어찌 조롱박이겠느냐. 예? 이 뭐야 이 포과 아무 쓸데도 없는 요즘에야 그걸 뭐라 그러죠? 이 플라스틱 그걸 뭐라 그래요? 이 플라스틱 컵? 바가지. 그 왜 자루 있는 바가지를 뭐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말로? 바가지, 어? 자루 바가지. 자루 바가지? 그 급조한 냄새가 물씬 나는데. 자루 바가지 있습니다. 그래요. 왜 예전에는 박을 키우면 실제로 그거 뽀개서 박소곤 양념간장 넣어서 긁어서 먹고 그거 말려가지고 바가지로 많이 쓰잖아요. 요즘엔 참 귀하죠 이게. 화냈을 때는 뽀개기도 하고. 내가 어찌 조롱박이겠느냐. 어찌 매달려만 있고 먹지 못하는 것이겠느냐. 이 공자는 나는 나를 알아준 자 있으면 가고 싶다라는 얘기죠. 예, 계속 읽으세요. 이전에 공자가 그런 말을 한 까닭은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자로가 이런 말을 인용해 직언을 했을 때 이전의 말은 농담이었다라든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라든가 실행하기 불가하다라고 부정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한 뜻은 진실로 그렇게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실로 단단한 물건은 갈아도 얇아지지 않는다든가 진실로 흰 물건은 물들여도 검게 되지 않는다고 말할지라도 자로의 비난을 해소할 수 없다. 군자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나아가지 않는다는 말을 해명하려면 필히 나쁜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가도 괜찮다고 말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진실로 단단한 물건은 갈아도 얇아지지 않고 진실로 흰 물건은 물들여도 검게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공자의 이 말은 수긍하기 어렵다. 훌륭한 품행을 지닌 사람은 그곳에 갈 수 있지만 군자의 품행은 연약해서 물들이기 쉽다는 뜻인가? 군자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나아가면 안 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공자는 도천이라는 이름이 붙은 샘물을 마시지 않았으며 증자는 승모라는 이름이 붙은 마을에 들어가지 않았다. 치욕스러운 이름이 붙은 곳이기 때문에 피하거나 싫어하며 멀리 돌아갔다. 도천이나 승모는 다만 이름일 뿐인데도 공자와 증자는 그러한 곳조차 수치스럽게 여겼다. 그런데 피릴이 잘못한 사실이 있는데도 공자는 피릴의 요청에 응하려고 했다. 도라는 글자가 붙은 샘물을 마시지 않아야 옳다면 피릴의 초청에 응하려 한 일도 잘못이다.
또한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불의로 얻은 북이란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돌을 굽혀 정권을 찬탈한 사람의 복록을 먹으려 했다. 그렇다면 불의로 얻은 북이란 뜬구름과 같다는 말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예. 하여튼 이 왕충의 얘기가 좀 지나친 면은 있지만 공자의 뜻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예. 이거 우리나라 문집에도 많이 인용되는 건데, 도처는 뭐예요? 도둑놈의 샘이라고 하는 옹달샘의 물은 공자가 마시지 않았다. 이 공자가 어디 나온 유명한 얘기예요. 증자는 어머니를 이긴다는 승모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마을은 지나가지 않았다. 그런 이유는 악을 피하고 더러움을 없애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의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름을 치욕스럽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럴 정도로 조심을 하고 거리를 두는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돌을 굽히고 찬탈한 사람의 녹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 그렇다면 이른바 부운이라고 말한 건 잘못이다. 우리 앞에서 배웠죠. 불의한 방법으로서 부하고 또한 귀한 것은 나에게는 뜬 구름 같다 라고 외친 사람이, 아니 쿠데타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필일의 초빙에 왜 응하려 하느냐. 옳지 않다. 결국은 뭐 왕충도 일관성이 있는 거고 공자도 뭐 일관성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주는 면접 때문에요. 면접은 학교고 다음 주는 오후 수업도 못할 것 같아요. 예.